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중증 환자, 환자의 보호자와 간병인, 또 외항선원, 노숙인, 미등록 외국인 다들 백신 접종이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별도로 맞춤형 접종 대책을 만들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광복절을 기해 굳이 대중집회를 열겠다는 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생각해 자제를 촉구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영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88% 지급 방침과 다른 발표에 당내 다른 주자들이 반역이라는 비난까지 하자 이 지사는 지방자치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경선 토론회 일정이 무리하게 강행된다며 반발해 당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선준비위원회는 윤 전 총장이 불참해도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7일 만에 출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이해해달라고 밝혔지만 재벌 특혜 비판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내일 광복절 연휴가 시작되며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휴 기간 이동 자제를 호소하고 대규모 시위 사전 대응과 병상 확충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상황부터 전해드립니다. 국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가 1,990명,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어제 기록했습니다. 병상 부족 우려에 따라서 정부는 병상 확충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광복절 연휴 이동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2,000명에 가까운 1,990명으로 지난 11일 2,222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04명, 경기 527명, 인천 94명으로 수도권 확진자가 58.5%를 차지했습니다. 수도권 지역 발생 확진자는 한때 800명대 초반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사흘 연속 4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도 4차 대유행 이후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부산에서 178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경남 122명, 경북 77명, 충남 68명, 대전 58명 등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사망자는 6명 늘어 누적 2,144명이 됐고 위중증 환자는 369명으로 14일 연속 3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병상 부족이 우려되면서 정부는 병상 확충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중환자 치료 병상에 대해서 약 170병상을 추가로 확보합니다. 수도권의 22개 상급 종합병원은 중환자 병상을 현행 1%에서 1.5%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로의 전환에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인구의 70% 이상이 접종을 마치는 등 높은 예방 접종률로 치명률이 떨어지고 유행이 안정화됐을 때 논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실적인 많은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혹은 방역 시스템 자체 변환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는 것이 지금 시급한 시점. 그러면서도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이동량을 줄이는 부분이라며 이번 광복절 연휴에 사회적 접촉을 줄인다면 4차 유행을 조속히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공항 국내선엔 많은 여행객이 몰렸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소규모로 여행하거나 숙소에서 조용히 쉬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김포공항 국내선 수속장. 가벼운 옷차림에 여행용 가방을 끌고 나온 인파로 북적입니다. 스피커에선 방역 지침을 안내하는 방송이 수시로 나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벽상에 따라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요구되오니 보안 검색. 사흘에 걸친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제주를 비롯한 전국 곳곳으로 떠나려는 여행객들이 몰린 겁니다. 이곳 출발장 앞은 오후가 되면서 탑승객들이 몰려 대기줄이 더 길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 전파력 높은 델타 변이까지 확산하면서 저마다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 명 대신 단 둘만 여행을 떠나거나 원래는 친구들이랑 좀 여러 명이서 가는 여행인데 다 취소를 하고 둘이서만 조용히 마스크 좀 쓰면서 휴양지에서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조용히 휴식을 택하기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3명께서 하는 뭐 그냥 제주도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 거나 아니면 내부 활동은 이제 펜션을 빌려가지고 안에서 그냥 발코니 같은 데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연휴 전날부터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까지 나흘 동안 제주도에 들어가는 방문객은 모두 16만 4천 명. 하루 평균 4만 1,000명 꼴입니다. 2차 유행이 있었던 지난해 광복절 연휴의 하루 평균 4만 5천 명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한 수준입니다. 제주도는 긴급 방역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도 전 PCR 검사 등 도민과 관광객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를. 방역 당국은 연휴에 이동을 자제하고 여행지를 다녀왔다면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공항 국내선 상황을 살펴봤습니다만 공항뿐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량도 계속 늘고 있어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됩니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빠르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수도권 휴게소 4곳에 선별검사소가 설치됐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서해안선 화성휴게소에 들어서는 길. 입구에서부터 파란색 천막이 눈에 띕니다. 임시 선별검사소가 마련된 겁니다. 지나가던 길에 우연히 검사를 받게 된 시민들은 편리하다는 반응입니다. 꼭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 다니지 않고 여기 휴게소에 있는 거 줄도 안 서고 참 좋네요. 다른 휴게소엔 선별검사소로 쓰일 컨테이너가 설치됐습니다. 대기 차량으로 인해 정체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드라이브스루 대신 놓은 임시 시설입니다. 휴가 갔다가 알바하는 곳에서 받고 오라고 해서 솔직히 그냥 그 보건소 가는 것도 좀 번거로운데 그냥 오는 길에 이렇게 있으니까 훨씬 간단하고 잘 받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렇게 선별검사소가 설치된 곳은 안성휴게소, 이천휴게소, 화성휴게소, 용인휴게소 등 모두 4곳. 모두 휴가지에서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속도로 통행량이 늘어나자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휴게소에 선별검사소를 설치한 겁니다. 휴가하고 난 다음에 직장이나 가정으로 복귀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검사해가지고 미연에 코로나 확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는 이달 말까지 오전 11시에서 저녁 8시 사이에 운영되는데요. 검사를 원하는 시민들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하루 고속도로 통행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늘어난 상황. 고강도 거리두기에도 좀처럼 이동량을 줄이지 못하는 가운데 휴가철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려면 선별검사소가 더 많은 길목에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방역당국에 신고한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참석했다는데요. 점검하는 공무원이 자리를 뜨자 교인들이 무더기로 빠져나오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손으로 가위표를 그리더니 손을 내저으며 다시 들어가라는 신호를 줍니다. 체크한대요? 체크해서 나가지 말래요? 잠시 뒤 무언가 확인한 여성이 나오라고 손짓하며 다급하게 뛰어갑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하나둘 뛰어나옵니다. 나오고 또 나오고 행렬이 이어집니다. 개신교단체 평화나무가 지난주 일요일 예배가 끝난 서울사랑제일교회 뒷문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단체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오후 1시 반부터 1시간 동안 뒷문으로 나간 사람만 500명이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는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대면 예배가 최대 19명까지만 참석 가능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 관계자들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며
공무원과 취재진 진입을 막았습니다. 야, 오지 마라 그러잖아. 단체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 거리두기 4단계 이후로 전 목사를 2차례 고발했는데도 아직 소환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당국의 미온적 대처를 비판했습니다. 지난 4주 동안 공권력이 무대응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팬데믹 상황에서의 시국 집회를 지금 개최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제기된 의혹에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제기했는지도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요. 네, 알고 싶지 않습니다. 평안한 후에 취재하세요. 전 목사가 당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오는 3일 연휴 동안 매일 광화문에서 1,000만 명 참석을 목표로 하는 1인 걷기 대회를 강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그동안 안전성 문제로 50세 이상에게만 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30세, 40대까지로 접종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 도입할 백신 5천만 회 분량 가운데 화이자 3천만 회 분량의 구매 계약도 체결됐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을 우려해 50대 이상에게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의 신뢰성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령마저 제한되자 의료 현장에서 잔여 백신의 폐기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주부터 그랬죠. 계속 버려요 이게. 어차피 투면 6시간이라서.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30세 이상이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엔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한 50세 미만은 화이자로 2차 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나 희망자에 한해 아스트라제네카도 접종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30, 40대는 위험하다며 50세 이상만 맞으라고 권고했다가 방침이 바뀐 것입니다. 정부는 유행 상황이 달라져서 선택권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연령별 접종의 이득과 위험은 그 방역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4차 유행이 이전에 이제 그런 결정을 했었고요. 현재는 4차 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위탁 의료기관 등의 예비 명단을 통할 경우엔 곧바로 맞을 수 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를 활용하면 오는 17일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내년에 부스터샷 등에 활용할 백신 5천만 회분 가운데 화이자 3천만 회분의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분기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 화이자 백신 3천만 회분과 옵션 3천만 회분을 구매하는 계약을 오늘 한국 화이자와 체결하였습니다. 옵션 계약분은 면역 기간이 짧아지거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에 대비해 추가 구매가 가능한 물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2천만 회분 추가 구매는 수급의 안정성과 백신 포트폴리오 등을 고려해 계약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얀센 백신 40만 회분이 오는 일요일 국내에 도착한다며 앞서 도입된 직계약분 10만 회분과 합쳐 재소자와 항해 종사자 등에게 오는 23일부터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 내일부터 광복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확진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우려가 큽니다. 예,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무튼 계속해서 2,000명 안팎으로 이제 확진자가 하루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델타형은 이미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70%는 넘은 것 같습니다. 발생하는 것 중에서. 상황이 이제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수준이 4단 전국의 3단계 그리고 수도권의 4단계가 막을 수 있는 거리두기 수준 정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2,000명 내외 정도가. 예. 그래서 만약에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겠다 그러면 더 강한 그런 조치들이 필요할 거고 아니면 예방접종률이 충분히 올라갈 때까지 그냥 좀 버티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사실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지금 이 정도가 그냥 평균점. 만약에 조금만 느슨해질 만한 어떤 사인이 있게 되면 급격히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들 수준에서 더 늘어나지 않게 막는 게
일단은 정부의 목표가 돼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우려가 좀 큰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의 규모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병상이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일단 지금 이제 중증 환자, 특히 이제 응급실에 왔는데 폐렴으로 인공호흡기를 달았는데 코로나 확진되는 환자들이 꽤 나오고 있는 예. 상황이고, 그런 환자들이 이제 병실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바로바로 지금 전원이 몇 시간 내 전원이 안 되고 하루 정도 기다리는 상황들이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 예. 같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중증 환자, 아주 위중한 환자들, 인공호흡기를 달거나 뭐 에크모를 달아야 되거나 뭐 이 정도 수준의 환자들이 아주 빨리 치료를 받기는 조금씩 버거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제 행정명령 내려서 지금 상급종합병원들의 현재 1% 확보되고 있는 중환자 1.5%라고 늘리도록 했고, 그 다음에 상급종합병원 아니어도 7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들한테도 중환자실과 일반 병동, 그러니까 중증도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상을 늘리라고 현재 행정명령이 오늘 발효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170개 정도의 중환자 병상이 2주 내에 확충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확충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지역별로 안배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근데 모든 지역에서 동시에 이렇게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 뭐 대책은 없는 거네요. 맨 처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일단 확충을 하는데, 이게 사실 좀 불가피한 상황인 게 수도권의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대부분 몰려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의료진들도 주로 수도권에 대부분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수도권 지역의 중환들이 많이 발생한 상황이면 수도권이 버퍼 역할을 해서 전원을 받아서 해결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예, 이제 이럴 때 백신 접종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만 18세에서 49세의 백신 접종 예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했습니다. 예약률이 현재 60%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러니까 60%면 일단 딱 기대한 수준 정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20대나 30대에서의 접종 동의율이 4월 달까지 40%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나마 이제 접종 맞추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60% 정도만 되더라 다행이고, 사실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추가로 접수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젊은 층에서 접종을 할 수 있게 독려할 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 접종률이 오르는 게 영향을 끼쳤던 것들이 예방접종을 하면 뭔가 인센티브가 주어지거나 해외여행도 가능하거나 이런 부분들 젊은 층에 어필했는데, 지금 델타 상황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잠재워졌거든요. 어쨌든 젊은 층의 접종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그저께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이제 맞았는데 뭐 가뿐하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만은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그동안 혈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50세 이상으로만 했다가 이제 기준을 30세로 쑥 내려보내서 30세부터 위로 이제 올라오면서 다 허용하기로 했는데 별 문제점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혈소판 검사 혈전증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2명밖에 발생을 하고, 사실 안타깝게 1명이 사망하긴 하셨지만,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의 빈도에 비해서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럽이 한 10명에 20명 발생했고 100만 명당, 미국이 한 7명에 10명 발생했기 때문에 빈도가 낮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거를 계산했었을 때, 위험도 계산을 했었을 때 당시 확진자가 700명에서 1000명 정도에 해당되는 확진자일 때 위험도를 평가해서 50대로 했는데, 지금은 거의 2000명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면 위험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백신에 의한 안전성하고 그다음에 유익을 따지게 되면 유익성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정립을 바꾼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일단 찬성하고, 일단 20에서 50대 중에 좀 접종이 급한 분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 잔여 백신 접종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백신과 관련해서요, 미국의 식품의약국이 고위험군들을 상대로 3차 접종, 그러니까 부스터샷을 허용하기로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일단 우리나라는 일단 저희 본격적인 접종이 2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2달 정도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까지 시간 2달 정도 아직 남아 있는 거고요. 일단 1차랑 2차, 지금 안 맞은 분들의 접종이 10월 달에 어느 정도 끝나기 때문에 10월 이후쯤에 일단은 우리나라 그런 고위험군들의 그런 면역 원성 항체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또 돌파 감염의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흔히 이걸 이제 논리에서 후견 편향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어라면서 들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중국인들을 못 들어오게 막았어야 되는데, 그러기만 했으면 됐는데라든가, 시작부터 뭐 백신을 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녔으면 되는데, 이런 얘기들이 벌써 2년 넘었는데도 지금도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단순히 그냥 예전에 그런 부분들은 문제였으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라고 발언이 끝났으면 그냥 좋은데,
일단은 그것도 얘기하면 델타 변이도 뭐 이제 입국자로 막아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였거든요. 근데 사실 이미 델타 변이 국내 다 들어왔고 전 세계가 확산돼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황인데 저런 논란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게다가 이제 WHO나 우리나라 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단어인 우한 바이러스라는 단어까지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뭐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것밖에 생각이 좀 안 들거든요. 사실 막았던 나라들이 그때 좀 있긴 있었는데 거기도 지금 다 마찬가지죠. 예, 지금 뭐 대만도 최근에 확진자 늘어서 엄청 고생했었고 베트남도 뭐 9천 명까지 늘었고 호주도 지금 뭐 사실 호주는 중간에 자국민까지 막았었거든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뭐 델타 변이 때문에 상당히 이제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은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좀 뜻을 모으고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죠. 백신 접종도 잘하게 좀 캠페인도 해주고 많이 맞도록 좀 장려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역하는 그런 공무원들이라든지 의료진들 좀 도와주고 이제 이런 제스처가 더 오히려 정치인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인데 문제 제기만 하고 오히려 방역에 방해되는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의료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를 정치 쟁점화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또 광복절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좀 우려가 큰 상황이죠. 일단 작년에 사실은 2차 유행 자체가 딱 작년 8월로 광복절 집회 때문에 2차 유행돼서 상당한 힘든 시간을 우리가 2달 이상 보냈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사람들이 이번에 딱 그런다는 얘기는 이건 반성도 없었다는 얘기고 일단 저걸 통해서 이게 또 종교단체인데 이렇게 한다는 게 종교단체의 목적이라는 어떤 사랑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같이 크리스찬 입장에서도 너무 분노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모두 힘을 모아야 되는데 이거 뭐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집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야겠습니다. 이재학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고 자신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잘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노타이 정장 차림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 정문으로 걸어 나옵니다. 지난 9일 법무부가 허가한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810명에 포함돼 풀려난 겁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재수감된 지 207일 만입니다. 취재진 앞에선 이 부회장은 죄송하다며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신의 가석방을 둘러싼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비난과 우려도 잘 듣고 있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취업 제한이나 현안 등을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재판 계속 받으셔야 되고 취업 제한도 되셨는데 신경 좀 말씀해 주세요. 이에 대해서. 저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어떤 고민하고 계신가요? 반도체 백신 중에 어떤 게 우선순위 있습니까, 부회장님? 특혜라고는 생각 안 하시나요?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원칙대로 보호 관찰을 받게 됩니다. 한 달 이상 국내외 여행을 가거나 주거지를 옮길 땐 보호 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 형기가 끝나는 내년 7월부터 5년 동안 삼성전자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저질렀던 범죄와 관련 있는 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한 법령 때문인데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업 제한 해제를 고려한 바 없다고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이런 제약과 별개로 이 부회장은 수시로 법원에도 출석해야 합니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각각 진행 중인데 앞으로 이 부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서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국민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확산과 백신 공급 차질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이 부회장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당일 청와대가 그간의 침묵을 깨고
가석방 결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반 의견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반대하는 국민 의견도 옳은 말씀이라면서도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의 이 부회장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이 부회장 가석방을 요구하는 이들은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구축과 백신 확보 등을 명분으로 내걸었다며 이 부회장이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하길 기대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한편으로 청와대의 입장 발표는 코로나19 발생 이래 최대 위기 상황에서 더 이상 이 부회장 가석방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어선 안 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석방 논란을 매듭짓고 하루빨리 백신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코로나 4차 유행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현실론에 무게를 둔 겁니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앞서 문 대통령 미국 순방 당시 모더나와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맺고 이달 말 완제품 시범 생산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당장 여권도 모더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해결사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더나가 우리 국민 국내로 소비될 수 있도록 뭔가 모더나와 삼성바이오 간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역할을 해주시고 사면이 아닌 가석방인 만큼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에 제약도 있을 수 있는데 청와대는 가석방 결정과 마찬가지로 법과 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의당이 헌정 질서와 헌법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천여 개 시민단체가 정부 규탄 성명을 낸 만큼 이 부회장 가석방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여전합니다. 이 부담은 결국 풀려난 이 부회장의 향후 행보가 백신 불안과 코로나19 위기 돌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주일 사이에 5%포인트 급락해 한 달 만에 30%대로 내려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의 영향으로 분석되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방역 책임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임기 말에도 40%대를 유지하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한 달 만에 꺾였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6%를 기록했습니다. 한 주 만에 5%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53%로 2%포인트 올랐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지지율이 가장 낮았는데 20, 30대의 긍정평가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 응답자는 여전히 부동산 문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 위기 대처 미흡과 민생 문제 해결 부족을 지적한 비율이 지난주보다 다소 늘었습니다. 최근 불거진 모더나 백신 도입 물량 차질로 인한 불안과 4차 대유행 지속에 따른 피로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대선 전국에 돌입한 여야는 방역 책임론을 두고 연일 내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백신 수급 불안을 조장하며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한 바이러스라고 칭한 윤석열 전 총장의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코로나19 앞에 후한무치한 윤 전 총장, 이제는 방역에 대한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과 무지로 국민 갈라치기, 혐오 조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남발한 백신 공수표에 K 방역이 부도 직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백신 수급 차질에 대한 사과도 없이 정책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도 부족한 상황임을 부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19일쯤 열릴 예정인 여야정 협의체에서도 백신 수급과 방역 대책에 대한 평가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지사의 권한을 이용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이 지사는 지방자치라고 맞섰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면서 가장 강조한 건 지자체 고유 권한입니다. 지자체 사정에 따라 알아서 결정할 일이고 그게 바로 지방자치 도입 취지라는 설명입니다.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게 비난의 이유가 아니라 다른 지역과 다른 것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행보를 두고 당장 민주당 대선 경쟁 주자들의 비판과 견제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이낙연 전 대표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전 국민이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었을 텐데 거기에 형평성이 손상됐다 하는 점은 또 고려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세균 전 총리 측은 한 발 더 나가 당정청의 고심 어린 결정을 무시하는 행보이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저는 적절치 않은 행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마는 또 박용진 의원은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게 쓰여야 한다며 경기도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발표를 강행한 배경을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이른바 지사 찬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서 지사직을 내려놓고 대선에 뛰어든 국민의힘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SNS를 통해 이재명 지사가 세금을 쌈짓돈처럼 마구잡이로 쓰며 매표에 집중하고 있다며 자신의 정치 목적을 위해 도민 세금을 탕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렇게 당 안팎의 견제가 이어지는 배경은 이번 결정이 이 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본 시리즈와도 맥이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사는 차별화된 정책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며 준비된 대권주자라는 이미지를 더욱 부각하는 전략을 구사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대한 당 안팎의 견제 수위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주자 토론회를 둘러싼 갈등 속에 중재안이 나왔지만 지도부마저 의견이 갈리며 4분 5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예비후보를 중심으로 주자들 간 대립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대선 주자 토론회를 두고 내홍이 이어지자 중재안이 마련됐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휴가 중인 이준석 대표를 만나 일부 후보가 부담을 갖는 토론회를 비전 발표회 형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한 겁니다. 당내 불협화음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큰 틀의 방향은 같이 공감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수습하고 당이 단합해서 토론회를 주최한 당 경선준비위원회의 월권 논란은 서병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당원상 조직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조기 출범시켜 봉합하자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장 최고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조수진, 배현진, 김재원 최고위원은 형식이 토론회든 발표회든 모두 월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권한에도 없는 토론회를 추진한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 역시 중립성을 잃은 만큼 선거관리위원장을 이어서 맡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당 지도부가 내홍을 겪는 사이 대권 주자들의 대립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당에서 무리한 토론회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당에서 어떤 그 컨센서스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과연 원칙이 있는 일이냐, 상식에 부합하는 일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특정 캠프가 무리지어 다니며 대선을 망치려 한다면서 당대표를 공격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유승민 캠프도 윤석열 전 총장이 토론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토론이 그렇게 두려우면 사실 대선에 나오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비겁하다면서 정치 초년생을 공격하지 말라고 윤 전 총장 편에 가세했습니다. 당의 4분 5열 속에서도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은 윤석열, 원희룡 두 주자를 제외하고는 11명의 토론 순서를 확정했다며 토론회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민주당은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놓고 국민의힘은 토론회 진행을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재난지원금을 경기도민에게 경기도지사가 주겠다는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우선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십시다. 예. 경기도는 이러한 시군과 도의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서 5차 재난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도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당정청 합의를 무시한다는 주장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주장입니다. 타 시도민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그건 타 시도가 필요하면 하면 되는 것이고 경기도는 우리 경기도민들의 의사와 경기도민들이 내신 세금으로 자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표행위 얘기가 있는데 그럼 정부도 매표행위를 하는 겁니까? 이건 질문 자체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동안 국회에서 추경 사용을 놓고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게 좋겠느냐, 뭐 온 국민에게 아니면 더 힘든 사람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그 오랜 토론을 거쳐서 어느 선이 정해졌는데 지자체도 좀 따라와 줘야지 당신만 이렇게 앞서가냐. 그 다 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제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 네. 또 반역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반역은 뭐 그렇다고 치고. 예. 정세균 후보가 반역이라는 표현 사용하면서 예. 이거 당이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뭐 왕조 시대도 아니고 역성혁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이런 식의 표현, 그러니까 반역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는 건 좀 과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도가 전 국민 보편 지급,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선택하든 아니든 간에 그건 경기도민들이 또 선택을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경기도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일단. 네. 그리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효능감이 국민들한테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면 모르겠는데 경기도는 이번이 3번째가 되는 거고요. 네. 이미 전 국민이 보편 지원을 받은 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지급받았을 때 좀 더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었었고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 또 그게 흘러서 결국은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체험적으로 지금 확인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편 지급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맞서는 것처럼 모양새를 만들었을 때 민주당 지지층에서 뭔가 동요가 일지 않을까 하는 정치적 계산, 그리고 타 시도민들의 어떤 정서적인 반감들을 자극했을 때 이재명 후보의 어떤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략적인 측면, 이런 이제 계산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캠프 쪽에서 그런 비슷한 설명을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정부가 여기까지밖에는 못 하는데 아무튼 더 드렸으면 좋겠지만 항상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는 지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채우면 문 대통령의 의견하고 뭐가 다르냐, 아마 이런 반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각이 안 서는 거예요. 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 때 지자체가 판단할 문제다.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건 하더라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 대통령과 맞서는 모양새를 취한다고 공격을 해도 이게 공격이 잘 먹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지자체의 그 사실 기능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중앙정부하고 지자체가 별개의 어떤 정책들을 추진할 이유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경기도가 하는 일과 뭐 예를 들면 부산시가 하는 일이 다 똑같아야 된다고 하면 지자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모든 정책 결정하지. 그걸 어떻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이재명 지사나 이재명 캠프 쪽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승부수예요. 그죠? 뭐 던진다고 해서 욕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럼 안 던지면 박수 쳐주고 칭찬할 거냐? 근데 뭐 지사직 사퇴 공방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왜냐하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다. 근데 무슨 지사직 사퇴냐. 그 지사직 사퇴는 내가 그때가 되면 선택할 문제다. 그럼 마지막까지 최소한 책임을 다하고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면 결국 이 지사의 주장이 더 우세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사가 지금 네거티브 공방하지 않겠다 이렇게 중단 선언했잖아요. 그 다음에 공약들을 연이어 지금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후보를 공격하지 않고 다른 후보는 이 지사를 공격하지만 이 지사는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렇죠. 적은 저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해도 지금 네거티브 할 상대가 없어서 싸움할 상대가 없어서 네거티브 공세가 안 먹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사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내가 이 판과 이 프레임 싸움을 끌고 간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이 지사의 화두가 오히려 다른 후보들한테 공방을 만드는 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의 선거판 자체를 이 지사가 앞서서 끌고 가는 형태가 돼버리니까 다른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자꾸 돼버리는 거죠. 자, 아무튼 경기도는 나름대로 재정으로는 그럭저럭 되는 모양입니다. 계속 뭐 도민들한테 이것저것 뿌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경기도 재정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을 계속 활용한다. 이렇게 되면 다른 후보 입장에서는 난감하긴 해요, 분명히 이거. 그러니까 다른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살다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싸우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싸워서 효과가 있는 싸움이 있는데 지금 싸워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사직 사퇴하라고 하는 공방이 생겼을 때 그때 여론이 한번 출렁해 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론이 요지부동이에요. 오히려 올라갔다고 하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싸움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럼 굉장히 무기력한 후보가 되잖아요. 어렵네. 그러니까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권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렇다 치고 야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들이 좀 많이 등장을 했는데 함께 토론회를 열자고 하니까 다들 싫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겉으로는 뭐 하려면 하자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이준석 대표 사이에 상당히 좀 갈등이 심각하게까지 갔는데 봉합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봉합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선잡기나 감정 싸움의 측면이 이제는 더 물러설 곳이 없는 싸움으로 자꾸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한 발만 물러서면 낭떠러지가 돼버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준석 패싱 입당이라고 하는 그런 이른바 원죄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번 싸움 시작되고 난 다음에 탄핵 발언 나오고 먼저 손 내밀어서 지금 전화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유감 표명을 한 거예요. 우리 캠프에 있는 사람이 좀 잘못 얘기한 것 같다. 내가 좀 대신 사과할게. 이런 식의 태도를 취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발 뒤로 물러서 준 거예요. 어찌 보면.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그럼 토론회가 안 된다고 하니 보고회나 발표 형식으로 바꿀게. 뒤로 한 발 물러섰어요. 물러섰는데 더 물러설 데가 없어요. 뒤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더 물러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예 토론회든 발표회든 뭐든 하지 마라. 지금 그리고 경선준비위원회 자체가 월권하고 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됐고요. 윤 전 총장 입장에서도 바라보면 내가 이렇게 물러섰는데 근데 만약에 나를 빼놓고 보고회를 한다거나 해버린다. 그러면 윤 전 총장이 자신감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 전 총장 한 사람만 빠지고 지금 보고회를 열게 만들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회든 토론회든 간에 아예 못하게 막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돼버리니까 어느 한쪽이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싸움이 안 그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아까지껏 토론회 8월에 하나 9월에 하나 아니면 좀 열 몇 명에서 한 8명 정도로 줄었을 때 하든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어려운 모양이죠. 근데 더 어려워지는 건 새로운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준석 대표한테 월권하지 마라. 오만과 독선이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어요. 재선 의원들이 메시지를 낸 거죠. 재선 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메시지를 냈는데요. 뭐 친윤이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뭐 중도도 포함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친박 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껴있기도 하고요. 중도도 있어 보이고. 근데 좀 친윤 성향이 좀 강해 보이는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준석 대표를 좀 압박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 사태가 풀리지 않겠느냐 이런 뭐 절박함 같은 것도 반영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뭐 이른바 유승민 유튜브 이제 영상이 공개되면서 또 논란이 된 것처럼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를 뭐 생각하든 안 하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지나친 자신감이나 자기 덫에 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당대표 선출될 때 이른바 이준석 현상을 등에 업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2030 세대는 나의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후보도
그걸 나를 업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잘 보이지 않으면 결국 그 후보도 후보 안 되는 거다. 이런 자신감이 좀 생겼다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2030 세대가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화두가 공정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후보라고 해서 앞서서 뛰거나 해주지 않을 거다 나는. 그러니까 똑같이 출발선에 세우고 난 다음에 땅 하고 난 다음에 같이 뛰게 하겠다. 그거는 나의 신념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측에서 이거 우리 불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된다. 같이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 말대로 지금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밀고 가지 못한다면 그럼 지금 경선준비위원회는 그럼 이 안을 갖다 처리하면서 경선준비위원회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해산을 하고 다시 꾸며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경선준비에 서병수 위원장을 지금 불신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이준석 대표가 사태를 더 키운 측면, 본인의 말을 통해서 사태를 키운 측면도 있지만 이번 사태 바라보면서 저는 지난해 총선 때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내가 공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다음 당내 사람들이 공천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공천 탈락시키고 대구에 있는 의원 뽑아가지고 수도권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다 나중에 가서 선거 참패 원인이 공천을 잘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보고회로 지금 한 발 물러서서 가도 된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으면 경선준비위원회에서 그냥 받아주면 되는데 안 된다, 토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오히려 정리를 못하고 오히려 사태를 더 키워가면서 지금 간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경선버스 시동도 제대로 못 걸어보고 경선버스만 출발시킨다 말만 많이 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뭐 타이밍으로 보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저렇게 내분과 균열이 있을 때 뭔가 공격할 거리들도 많을 텐데 자기들끼리 싸우라고 타이밍도 좀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혹시 이거 확인한 겁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 쪽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을 때 그냥 사퇴를 하고 다른 쪽 유력한 쪽에 붙는 게 낫습니다.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뭐 언론 보도로는 그래요. 근데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기도 한데요. 최 전 원장 측에서는 그런 거 없다. 중도 사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른바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근데 가짜 뉴스는요. 진짜 가짜처럼 쓰면 아무도 안 믿잖아요. 진짜 같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여기에 문제라고 보는데요. 최 전 원장이 지지율도 안 올라가죠. 그리고 공부도 덜 됐다고 말하죠. 이렇게 하니까 계속 갈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의 의심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캠프 내부에 있는 인사가 중도 사퇴한다더라.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나니까 가짜뉴스인데 진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히려 더 무서운 거예요. 최 전 원장 측 입장에서 바라보면. 계속 한동안은 최 전 원장 언제 그만둘까? 언제 그만두지? 혹시 그만두는 거 아닐까? 이런 사람들의 생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뭉게뭉게 이게 피오르는 때 뭔가 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이거 끊기가 쉽지 않다. 오늘 공약을 발표했잖아요. 규제 철폐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발표한 것도 그런 것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약간 더 큰 걸로 빨리 덮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알겠습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임 사장의 사임으로 8개월가량 공석 상태인 관광공사의 신임 사장으로 황 씨를 지명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농민신문 기자 출신인 황 씨는 음식에 관한 칼럼을 써오다 여러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개 지지를 선언하는 등 정치 사회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황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되자 이 지사와의 인연 때문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이 지사는 지난달 황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직접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맛이 아주 특이해요. 특이해요. 특이합니다. 우리가 경기도 계곡 정비할 때 있잖아요. 그거 너무 재밌었어. 훈련면이죠. 저렇게 칠해가지고 그 동네는 어떻게 하면 관광객이 좋으나 이거 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한 명의 역할이 진짜 중요해요. 사람이 다 해.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황
황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이 지사의 형수 욕설이 논란이 되자 이해한다며 옹호하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난달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당시 이를 거론했습니다. 이재명의 삶이 어릴 때 그 빈민의 그 삶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뭐 욕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조금 거칠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 거친 삶이 어릴 때 우리는 다 그 환경 속에서 살게 되면 또 그런 그런 말을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에 집어넣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유년기 어린 시절의 그 삶에 대해서 너무 야박하게 굴지는 말자, 이해하자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말 이후에부터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래요. 하지만 황 씨의 내정 소식에 정치권에서는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낙연 캠프 측은 이 지사를 향해 또 하나의 대선 캠프를 차리려는 것이냐며 전문성을 무시한 사적 임용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최재형 캠프 전략본부장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도 형수 욕설에 편들어주는 인사에게 자리를 나눠주려고 지사직 사퇴를 거부한 것이냐고 이 지사를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황 씨는 사장 후보 3명 가운데 1명일 뿐이라며 이달 말 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모에 응해서 지금 심사 중이고 내정은 아니에요. 3명이 이제 최종 올랐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동안에 뭐 이 경기도 관련 여러 가지 그런 행사라든가 이런 거 도움도 주시고 뭐 나름대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점들을 뭐 그 관광공사니까 그걸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뭐 일단 그런 후보자에는 올라있기 때문에 심사 중이고 일부 뭐 이렇게 앞서가는 보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사님과의 친분이다 이거는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아니다. 그거는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 씨 역시 보은 인사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무슨 낙하산이겠죠. 제가 정치적인 그 입장이라 그러면 제가 문재인 지지자예요. 공식적으로 문재인 지지를 선언을 했고 지금도 그 지지를 철회한 적도 없고 저는 그 이후에 어떤 누구도 정치적 지지를 선언한 적이 없어요.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고 많은 정치인들과 사진을 찍고 많은 정치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지만은 어느 누구한테도 정치적 지지를 선언한 적이 없습니다. 경기도는 아니지만 한국관광공사 자리를 두고도 과거 보은 인사 논란이 일었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방송인 잔희윤 씨가 한국관광공사 감사에 임명되며 시끄러웠습니다. 잔희윤 씨가 박근혜 대선 캠프의 재외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인데요. 또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된 이참 씨 역시 대선 캠프에서 특보를 맡았던 전력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참 씨는 이후 일본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성추행 피해자가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도 국방장관에게 보고된 건 피해자가 숨진 뒤였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난 5월 27일 해군 2함대 예하부대의 A중사는 부임 사흘 만에 상관인 B상사와 민간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B상사는 손금을 보자며 A중사의 손을 잡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중사는 당일 상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외부 노출을 꺼리며 정식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군은 이런 피해자 요청을 이유로 가해자와 분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군내 성폭력 사건을 바로 보고하게 돼 있는 복무기본법은 물론 성폭력 대응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이튿날 B상사는 사과하겠다며 A중사를 다시 불러 술시종을 강요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술을 따라주지 않으면
3년 동안 재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악담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유족은 이후에도 비상사가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따돌리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월 3일 어머님께 보낸 카톡 문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일을 해야 하는데 자꾸 배제한다. 그래서 이 여중사가 참다 못해 상급부대에 직접 신고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견디다 못한 A 중사는 2달여 뒤인 지난 7일 부대장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고 이틀 뒤 정식 신고한 뒤에야 가해자와 분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함대 등 상부 보고에 이어 11일 해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됐지만 서욱 국방장관이 최초로 보고받은 건 A 중사가 숨진 뒤였습니다. 군 수사당국은 비상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어 성추행 피해 이후 공식 신고까지 2달여 동안 미흡했던 군의 조치와 2차 가해 등을 규명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11년 동안 국가에 충성한 대가가 고작 성추행과 은폐였냐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장례는 오는 15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한 신학대학에서 신입생을 허위로 뽑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학교의 졸업생 등을 다시 입학하게 한 뒤에 한 학기만 채우고 또 그만두게 하는 방식으로 충원료를 부풀린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예, 현장을 취재한 김자양 PD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학부를 졸업하면 대학원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과 복수 전공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학교의 학부 신입생이 된다는 겁니까? 네, 수도권의 한 신학대에서 졸업생들이 같은 대학 다른 과 1학년으로 재입학한 겁니다. 예. 관련 문건을 입수해 확인해 보니 이런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됐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기독교 교육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2020학년도에 신학과로 재입학했습니다. 예. 여기서 더 의아한 대목이 있습니다. 재입학한 바로 그해 1학기 이후엔 제적으로 처리된 겁니다. 예. 다시 정리하면 졸업한 학생이 다시 신입생으로 들어왔고 한 학기만 다니고는 학교를 떠난 겁니다. 예. 취재해보니 해당 신입생들은 실제로는 재적이 아니라 자퇴라고 답했는데요. 왜 그만뒀는지 물었지만 개인 사정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기독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과를 다시 학교를 다니려고 들어간 거였었어요. 근데 제가 일 때문에 다시 그때 좀 일이 다시 들어오게 돼서 그래서 이제 다니다가 1년도 아마 못 채웠을 거예요, 제가. 예, 다른 학생의 경우 이 학교 졸업생은 아니지만 예. 20학년도에 입학해 2학기에 재적, 이듬해엔 다른 학과에 다시 입학해 또 2학기에 또 재적됐습니다. 재입학과 재적을 2차례씩 반복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인데요. 학교를 그만둔 이유를 물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다리 수술하느라고 그랬어요. 2년 다 이렇게 다리 수술하신 거예요? 네네, 다리 수술하고 왜 이상해요? 제가 다리 수술해서 또 아파가지고 재퇴한 건데 상황이 안 돼서. 예, 아팠다. 예, 졸업생이 재입학한 경우도 흔치 않은데 뭐 다시 재적, 자퇴 이런 경우가 더 흔치 않아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입학 관리에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네, 2020학년도 신입생 중 1학년을 못 채우고 그만둔 학생들의 숫자는 총 28명이었습니다. 당시 모집 정원이 200명이니까 무려 정원의 14%에 이릅니다. 바로 여기서 신입생 가짜 충원 의혹이 제기됩니다. 예. 이사회를 중심으로 교수들이 조직적으로 허위 충원에 개입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저희가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앞두고 교수들 사이에서 주고받은 문자 일부를 입수했는데요. 예. 허위 충원을 주도한 사람은 다름 아닌 현 총장이자 당시 기획처장이었던 정모 씨로 알려졌습니다. 내부 관계자 증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든 신입생 충원료를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런 방안들을 만들어 냈죠. 아까 거론한 그런 이름의 교수들이
그런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시켰죠. 네, 또 취재 과정에서 이 학교 동문인분과도 연락이 닿았는데요. 예. 학교로부터 신입생 충원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관련 증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학교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어려우니까 신학과에 입학을 해달라. 그러면 이제 교수 추천으로 장학금을 줄 것이니까 입학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뭐 한 조금 이제 다니시다가 해약하면 된다고 그렇게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잠깐 다니시다가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건데, 자, 의혹은 그렇다고 치고 학교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허위 입학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 총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학교를 찾아갔지만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예. 대신 전화로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교수 추천으로 신입생을 충원한 건 맞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입학과 자퇴를 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참고로 이 학교는 입시의 수능 점수는 반영하지 않고 면접 전형과 성경 지식 우수자 선발로만 신입생을 뽑는데요. 총장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입학할 때 예를 들어서 학력에 자격이 없어. 고졸이 아니야. 고졸 검정고시가 없어. 이런 사람 입학시키면 이게 불법이지. 그런데 고졸, 대한민국 국민, 정원 내로 입학했어요. 뭐가 문제죠? 지금 불법을 찾으시는데 이게 불법은 하나도 없어요. 예, 불법을 찾는다면 불법은 하나도 없다. 이게 총장의 이야기인데 맞는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교육부의 대학 평가 제도를 살펴보면 의혹은 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교육부는 교육 여건, 성과, 학교 책무성 등 정량 평가를 통해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여기서 신입생 충원율은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종교계 대학은 일반 대학 기준인 정원의 97%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78%를 충족하면 되는데요. 예. 기준을 못 채운 지표가 3개 이상이면 해당 학교는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고 예.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은 물론 국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도에서도 제외됩니다. 사실상 퇴출인 겁니다. 해당 학교의 공시를 확인해 보니 2020년 3월 기준 신입생 충원율은 81.7%였습니다. 예. 때문에 최소 기준인 78%를 넘기 위해 사실상 허위로 입학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2020년에 재입학해 한 학기만 다니고 자퇴한 28명 중 2~3명만 허위 충원으로 확인돼도 바로 기준 미달이 되는 거죠. 허위 충원 의혹에 대해 교육부에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교육부는 재입학 자체를 불법으로 보긴 어렵다며 진정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의와 달리 사의로 강요받았다는 어떤 신고가 있거나 한다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실태 조사를 하겠죠. 근데 단순히 200명 중에 28명이 자퇴를 했기 때문에 이 기관의 어떤 학생 충원이 위법하다,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서 편법으로 나름대로 허위 충원을 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바로 핵심입니다. 학교는 장학금을 줄 테니 신입생으로 등록하라고 유도하고 그렇게 충원된 신입생 덕분에 충원율을 충족해 재정 지원 가능 대학으로 지정되는 구조인 겁니다. 실제 20학년도 신입생 충원 과정에서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증언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장학금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줬고요. 그대로 장학금 신청해서 1년 동안은 장학금으로 학교 다닐 수 있다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장학금 신청을 했어요. 국가 장학금. 네. 2021학년도 역시 국가 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 명단을 찾아보니 이 대학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즉 허위 충원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은 거죠. 때문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학 전문가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신입생들을 국가장학금까지 받게 하는 부분은 그 자체가 이제 국가기관을 기망해서 재산을 취하는 것이니까 사기죄도 성립하고 또 국가의 그 국가장학금 지급 업무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합니다. 네. 의혹대로 진행이 됐다면 위계인데 이거에 어떠한 한 학교에만 해당될 리는 없어 보이고 만약에 이런 편법이 교육계에 있다면 이거 교육부가 일단 감사를 해보거나 조사를 해보고 계속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 PD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선배에게 성추행에 직장 내 괴롭힘까지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자는 병원 측에 신고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외과 계열 전공의로 일하는 김모 씨. 지난 2018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같은 과 선배 전공의 A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한 번은 집 안까지 끌려갔다가 겨우 뿌리치고 달아났는데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A씨가 참석하는 진료 과목 선택 면접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면접관으로서의 사랑이었고 일이 커질까 봐 너무 무섭기도 했고요. 높은 연차의 전공의가 나는 이 사람 절대 안 뽑겠다 하면 그 의견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돼서 김 씨는 면접에 합격해 A씨와 같은 진료과에서 일하면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전공의 단체 대화방에서 대놓고 일을 못한다고 다그치는가 하면 불성실하고 선배에게 대든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는 겁니다. 반년 넘게 소가리한 김 씨는 공황장애에 원형 탈모까지 앓게 됐습니다. 땡땡 어디서 뭐 하냐, 아니 제대로 안 하냐라는 식의 저를 겨냥하는 비난하는 메시지도 많이 보내고 옳지 않은 프레임과 이미지를 씌워서 참아야 한다, 참고 일을 수행해야 한다. 견디다 못해 지난달 말 성추행과 괴롭힘 등 피해 사실을 병원 측에 신고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병원 측이 진상조사에 들어갔지만 같은 병동에서 일하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김 씨는 휴가를 냈지만 가해자는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병원 측에서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출근을 하게 된다면 가해자와 계속 같이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주대병원 측은 피해자가 신고 이후 휴가를 냈기 때문에 분리된 것과 마찬가지라며 복귀하면 근무조를 바꾸는 등 조치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A씨 측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랑 얘기해보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병원 측은 진상조사를 통해 징계 절차를 밟을지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목재를 실어 나르는 운반선이 일본 아오모리 인근 바다에서 두동강이 나서 그 기름이 지금 바다를 덮고 있습니다. 파나마 선박 크림슨 폴라리스. 저런 파나마 배가 일본까지 가서 사고를 쳤군. 과연 그런 걸까요? 한번 보십시오. 편의 취적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편의상 국적을 그리로 옮겨다 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수료를 받고 선박을 등록해주고 국적을 빌려주는 나라들입니다. 파나마, 라이베리아 등등입니다. 바다를 항해하고 항구를 들락날락거리는 데는 파나마의 끝발이 엄청 셉니다. 파나마 운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9,500여 척 한 17, 8%의 배들, 큰 배들이 파나마를 기국 선박, 그러니까 파나마 국적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구에 들어갈 때도 파나마 배라 그러면 상당히 많이 봐줍니다. 특히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때는 파나마 선적으로 돼 있으면 종합 서비스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나라 선박도 한 350척 정도는 파나마 국적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사고가 난 크림슨 폴라리스는 어느 나라 배일까요? 제가 등록사항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기국, 역시 국적은 파나마로 옮겨놨고요. 만든 것은 2008년인데 만든 회사는 쯔네이시라고 하는 일본의 도쿄에 있는 조선회사입니다. 쯔네이시는 일본 순위로 한 4위 정도 되는 조선회사입니다. 소유 회사는 역시 이마바리에 있는 도운키센이라고 하는 일본 회사였습니다. 자, 일본 배가
일본 앞바다에서 두동강이가 나서 기름이 유출된 사고로 봐야 할 겁니다. 왜 이런 걸 자꾸 따져보는가 하면 한번 보십시오. 일본 선박이 두동강이 나서 이렇게 꺾여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몰 컴포트라는 유명한 2013년도 사건이죠. 이것은 일본의 한 7위 업체인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저쪽 와카시오호, 이것도 역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엄청나게 새 나왔죠. 이것도 역시 일본에서 지금 한 3위를 하고 있는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만든 겁니다. 자, 이런 걸 파나마 배들이 연달아 사고 났어,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일본 배들이 연달아 사고를 내고 있어, 이렇게 봐야 할까요? 일본이 만들고 일본 해운사인 선박이 둘로 쪼개지는 사고가 계속 난다면 일본 선박 건조 기술 수준이 문제 있다거나 또는 운항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크림슨 폴라리스 기름 유출, 파나마 배가 사고 났습니다. 이런 흐릿한 기사 말고 조금 더 나아간 깊은 보도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도심 집회가 이어질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9330님, 확산세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처벌, 불이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셨습니다. 이어서 2813님, 오는 15일은 제76주년 광복절입니다. 역사를 되새기며 애국심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신학대학에서 벌어진 무더기 허위 입학 관련 의혹, 2071님, 일부 신학대학이 범법으로 얼룩져 있는데 이들이 졸업 후 제대로 된 목회가 가능하겠습니까? 한숨이 나옵니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공식 휴가가 없는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 택배 쉬는 날이 올해도 일부 진행됩니다. 네, 쉬지 않는 택배회사 노동자에게 일감이 몰리면서 또 과로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도 합니다. 모두가 조금 더 배려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